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남성입니다. 지난해 위암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강남에 30년 전부터 살고 있는 40평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시세로 15억 정도 되죠. 제가 젊을 때부터 밤낮 없이 일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당시에는 3억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값이 올랐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정이가 결혼한 지 5년째, 그때까지는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따로 살고요. 저는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철강 관련 회사였는데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가족들 뒷바라지했죠. 아내는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민수와 미영이가 번갈아 와서 간병해줬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작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속이 좀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환자분, 위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 3기 판정이었습니다. 천둥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아내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나마저 병에 걸리다니.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어요. 다행히 아직 림프절까지는 안 갔습니다.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위를 3분의 2 정도 절제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걱정만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큰 수술인 만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며느리를 거실에 불러 앉혔습니다. 민수야, 은정아, 아빠가 중요한 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랬어요. 아빠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 참기야. 며느리 은정이가 깜짝 놀라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버님, 정말요? 어떻게 갑자기? 다음 주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위를 많이 잘라내야 해. 민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완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 선생님은 희망이 있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큰 수술이니까 위험하긴 해.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옆에서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느꼈어요. 미영이에게도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미영이는 울면서 아빠, 왜 혼자 그런 검사 받으셨어요? 같이 갔으면 됐는데 라고 했어요. 수술 전날 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민수, 며느리, 그리고 급히 달려온 미영이까지 모두 모였어요. 내가 내일 큰 수술을 받으니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유언을 해두려고 한다. 모두들 눈물을 글썽였어요. 특히 며느리 은정이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라며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 집은 민수와 미영이가 반반 나눠 가져라. 그리고 통장에 있는 3억 원도 둘이서 나눠라. 회사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계속 모시고 살았으니까 집은 저희가 다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가씨는 시집가서 따로 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수술 전이라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고 넘어갔죠. 민수가 며느리를 살짝 말렸어요.
여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잖아.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수술에 대한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에 병원에 갔어요. 수술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됐는데 6시간이나 걸렸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건 오후 3시였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길다고 했습니다.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도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하고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3일, 일반 병실에서 한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 항암 치료도 3차례 받았고요. 몸무게가 15kg나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입원 기간 동안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럴 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버님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가계부를 관리할게요 하며 제 통장과 카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몸이 힘들어서 은행 다니기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용돈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만 주더라고요. 평소에 친구들과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쓸 돈이 부족했어요. 은정아, 내가 쓸 돈이 좀 부족한데 아버님, 지금 몸조리 하실 때인데 뭐 쓸 일이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건 다 사드릴게요. 그래도 친구들과 밥도 먹어야 하고 아버님 몸에 좋지 않아요. 집에서 제가 해드리는 음식 드세요. 점점 이상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아버님, 몸이 약하신데 나가시면 안 되죠 라며 막았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마다 어디 가세요? 언제 오세요? 누구랑 만나세요? 라고 추궁하듯 물었고요. 심지어 제가 평소 즐겨하던 골프도 못하게 했어요. 아버님, 골프는 너무 무리예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사 선생님은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골프는 너무 격한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돈 쓰는 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마치 제가 환자가 아니라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부동산에 집 시세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걸 이웃에게서 들었을 때였어요. 아파트 정문에서 만난 동네 부동산 소장님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며느님이 저한테 와서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은지 물어보시던데요. 예, 언제요? 지난주에요. 요즘 집값 상승률이나 향후 전망 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이사 가실 생각이세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집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응, 맞아. 15억 정도 될 것 같아.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더 들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며느리를 불러놓고 물었어요. 은정아, 너 부동산에서 집값 알아봤다며?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게 아버님 혹시나 해서요. 나중에 간병비 같은 게 많이 들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간병비 구해오라고 했니? 그리고 앞으로 내 돈 관리는 내가 하겠다. 당장 통장이랑 카드 모두 돌려다오. 아버님,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당장 가져와. 며느리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아버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모두 아버님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 한 일인데요. 걱정? 남의 집 집값 알아보는 게 걱정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와 며느리가 제 방 옆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들었어요. 문이 얇아서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아가씨는 애는 애대로 키우고 남편은 남편대로 챙기면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 재산은 반반 나눠 가진다고? 말이 되나? 그래도 아버지 뜻인데 따라야지.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니까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야. 5년 동안 뭐 하면서 산 거야? 우리가. 하지만은 무슨 아가씨가 뭘 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치는 게 다잖아. 나는 하루 종일 아버님 챙기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왜 아버님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해드리겠어? 내 친정 부모도 계신데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참고하는 거잖아. 은정아,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아버님도 이제 알 때가 됐어.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지.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마치 자신이 돈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둘째 딸 미영이를 불러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수술하고 나서 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영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어요. 통장을 빼앗긴 거, 용돈을 30만 원만 주는 거, 외출을 막는 거, 부동산에서 집값 알아본 거,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미영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언니한테 말해볼게요. 아니다. 언니한테 말하지 마라. 아빠가 직접 말할게. 하지만 아빠 혼자서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서 할게. 사실 미영이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아직 어린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남편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가족 문제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가족들을 모두 거실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은정아, 너희는 이제 독립해라. 며느리가 발끈했어요.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진짜 잘못한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아픈 걸 기회로 삼아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버님을 더 잘 모시려고 내 통장 뺏어가고 용돈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몰래 집값 알아보고 이게 더 잘 모시는 거야.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버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 내 와이프가 부동산에서 집값 알아본 것도 오해야? 어젯밤에 너희가 한 대화도 다 들었어. 민수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좋아요. 나가라면 나갈게요. 하지만 그동안 아버님 모신 것도 생각해주세요. 5년 동안 빨래, 청소, 밥 해드린 것도 다 돈이에요. 그래, 그럼 계산해보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내가 다 냈지. 그것만 해도 월 200만 원씩 1억 2천만 원이야. 거기에 너희 부부 용돈까지 합하면 2억은 넘어. 내가 해준 집안일 값이 2억이 넘나? 며느리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사는 동안 월세도 안 내고 공과금도 안 내고 식비도 제가 다 댔거든요.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본 셈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아가씨한테 집을 다 주실 건가요?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나요? 내 집 내가 누구 줄지 정하는데 내가 왜 간섭하나? 하지만 민수 오빠가 장남인데 장남이 뭐가 특별해? 부모 모시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장남 타령은 왜 해? 결국 며느리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은정이가 나름대로 아버지를 위해서. 민수야, 너도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눈을 못 뜨니? 내 와이프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한 일이야. 하지만은 없어. 어젯밤 대화 내가 다 들었다고.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영이가 뭘 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치는 게 다라고 했어. 그리고 자기는 5년 동안 희생했다고 했잖아. 과연 그게 가족이 할 말이야?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은정이한테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기회는 충분히 줬어. 하지만 너희는 아빠의 마음보다 돈이 더 중요했잖아.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은정이가 좀 성급했을 뿐이에요. 성급한 게 아니야.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야. 내가 아픈 걸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아버지, 민수야, 나는 결정했어. 너희는 나가야 해. 2주 후에 민수와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결혼할 때 샀던 가전제품들과 가구들만 가져갔죠. 며느리는 끝까지 아버님이 너무하신다며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한마디 더 했어요. 아버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인 양 굴더라고요. 혼자가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아빠, 혼자 계시니까 어떠세요? 좋다. 정말 좋아.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실제로 정말 편했어요.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고 제 돈을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친구들과도 마음껏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오빠랑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글쎄, 연락도 안 하니까 모르겠다. 사실 민수가 몇 번 전화했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화가 안 풀렸거든요. 미영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아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빠도 나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미영아,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글쎄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미영이는 그래도 민수를 감싸주려고 했어요. 역시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 민수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죠.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허름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은정이랑 헤어졌어요. 이혼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왜? 민수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전부 맞았어요. 은정이는 정말로 돈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나온 후에도 계속 아버지 집 얘기만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집이 우리 거 아니냐. 미영이한테만 넘어가게 놔두면 안 된다고. 매일 그런 얘기만 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심지어 변호사까지 만나보더라고요. 장남인 우리가 상속받을 방법이 없냐고.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신데 말이에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그 정도까지 했다니.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뜻을 따를 거야 라고 했더니 은정이가 저한테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다투다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 저 다시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 아들로서만 살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수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고 며느리에게 속은 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집에 들어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앞으로는 아빠 일에 간섭하지 마라. 둘째, 아빠를 모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함께 사는 가족으로 생각해라. 셋째, 재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시 결혼할 생각이 생기면 미리 상의해라. 이번 같은 일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으니까. 네, 아버지. 민수가 다시 집에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짜 아버지로 대해줘요. 어제 저녁 민수가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같이 마시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저희를 내보내신 거 정말 잘하신 일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정신을 차렸고 은정이 같은 사람이랑 평생 살지 않게 됐고 그래도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지금은 민수와 미영이, 그리고 미영이의 아이들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녁을 먹어요.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재산이나 이익 때문에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제 나이 63세, 항암 치료도 끝나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드시다면 용기를 내서 선을 그어보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결국은 이해해 줄 거예요.